자, 이제 공지,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뜻을 책을 보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안 보고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자, 공지 한번 볼게요. 공지. 자, 우리 교재는 42페이지입니다. 자, 공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공적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거기서 건축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요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제한으로.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의한 제한 대표적인 용적률, 건폐율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 때문에 건물을 토지에 꽉 차게 짓지 못하고 일정 부분 비워둬야 되거든요. 그 비워져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네, 공지라고 불러요. 자, 여기 한 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꽉 차게 못 짓고 이 건축 바닥 면적이 이렇게 돼도 요 정도만 차지한단 말입니다. 바닥이. 그럼 여기 지금 짓지 못하고 비워져 있죠. 이런 비어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여기를 공지라고 그래요. 그럼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바닥 면적이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그럼 건폐율이 강화되면 공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건폐율이 강화되면 공지는 커져요. 근데 건폐율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바닥을 더 크게 넓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건축법이 완화되면 공지는 작아지죠. 네, 그런 뜻이네요. 자, 그 다음 공지 봤고요. 공한지입니다. 공한지. 자, 공한지는 거기 줄치겠습니다.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 줄치세요. 그래서 공한지는 도시 내에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 있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지가 상승, 투기 목적. 이것 때문에 비워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네, 공한지라 부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도시 계획 중 일시적으로 남겨둔 토지는 당연히 공한지가 아니겠죠. 도시 계획에 의해서 잠시 비워둔 토지니까 이건 공한지가 아니죠. 자, 그 다음 휴한지예요. 휴한지. 줄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예요. 그 휴한지는 휴자가 쉴 휴자예요. 그 쉬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 전까지 열심히 생산성에 생산력이 기하고 있던 토지란 얘기죠. 농사도 짓고 하던 그런 토지야. 근데 이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앞에 보시면 지력의 회복 이런 말이 있어요. 지력 회복 줄치고요. 지력 회복 이런 말 나와도 휴한지를 나타내는 힌트입니다. 지력 회복. 네. 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유지예요. 유유지는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 네, 요렇게 줄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유자가 놀유자입니다. 놀고 있다는 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놀고 있어. 아무 이유 없이 놀아. 자, 그 다음 법지와 빈지인데요. 자,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돼.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돼. 그게 법지야.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돼. 법지. 근데 사용 실익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빈지는 반대입니다.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사용 실익이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빈지라 그래요. 그래서 법지는 보통 경사면 토지가 대부분이에요. 경사면 토지. 자,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이때 이 경사면 이 토지를 보통 우리 법지라 부르거든요. 소유권은 이 사람에게 있지만 소유권 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근데 사용 실익은 있다 없다? 없어요. 보통 법지라 경사면 토지 그런 법지를 나타내는 힌트입니다. 경사면 토지. 자, 그다음 빈지는요. 보통 바닷가 토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바닷가 토지, 백사장 이런 것들이에요. 백사장, 바닷가 토지. 갯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냥 법지 빈지 뜻만 알면 돼. 뜻만. 자, 그다음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그 밑에 보세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보이세요? 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먼 범위를 뭐라고 부른다? 한계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전체 토지라고 그래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주, 상, 공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택지라 부르죠. 그럼 여기가 지금 택지의 경계점 아닙니까? 이 경계가 되는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한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한계지를 벗어나면 여기는 주로 뭐로 이용되고 있겠어요? 농지나 임지로 이용되고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계지란 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최원방권 경계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계지가 된다. 한계지. 앞으로 한계지 이런 말 나오면 경계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한계지는 경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도로가 발달한다든지 인구가 늘어나면 저 한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장되겠죠? 맞아요. 농지가 택지로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택지가 이렇게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한계지가 연장이 되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계지 뜻만 봐두세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동그라미 4번에 나오니까 동그라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별표입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 교통체계의 정비. 한마디로 교통이 발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한계지가 어떻게 된다? 연장됩니다. 연장. 자, 그 다음에 선화지는요, 선 아래의 토지란 뜻이거든.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해요. 그럼 고압선 아래니까 일반적인 토지보다 가격이 좀 가치가 낮겠죠? 선화지 감가가 발생합니다. 자,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는 물속에 잠겨있는 토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원래는 논이나 밭이었어요.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전답이었는데 홍수 등으로 인하여 물에 쓸려가지고 지금은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는데?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잠겨있다는 거예요.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입니다. 그래서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라 부른다? 포락지 이렇게 불러요. 소지와 원지가 있는데요. 소지는 개발되기 전에 처음 상태의 토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주로 농지나 임지였겠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논이나 밭이든지 아니면 뭐 산, 임야였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택지로 개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논이나 밭, 임야 이런 상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소지 또는 원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성숙지와 미성숙지는 있는데 뭐 참고로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돼요. 뭐 넘어가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길잡이 문제 1번부터 쭉 넘기시 6번까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고. 자, 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번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나와 있죠. 이게 예전에 한번 뜬금없이 한번 28회 때 한번 나왔고, 그전에도 24회 때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좀 봐둘 필요가 있겠어요. 요거는 지금 안 보고요. 체크만 해놓고, 지금 외워봤자 이거 기억하겠어요? 나중에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 나중에 봅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이거 말 그대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자, 넘기시면 이제 주택 나옵니다. 주택. 자, 주택의 용어 해가지고요. 요것도 28회 때 한 번 또 나왔었어요. 28회 때. 요거는 지금 좀 잠시 보겠습니다. 주택의 분류.
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연세대 기숙사라 그랬죠. 아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뭐고 다가구가 뭐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뜻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단독주택. 우리 교재는 지금 단독과 공동을 나눠놨죠? 네.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 보겠습니다. 다중주택에서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요거를 딱 별표하세요. 줄치고. 지금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적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연면적은 다중주택 빼고는 전부 660입니다. 660. 근데 다중주택만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330 이하예요. 그래서 연면적 330 이런 말 나오면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 그 외에 보면 학생, 직장인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연면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요. 이제 660이죠, 연면적이. 660 뭡니까?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층수는요. 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3층 이하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19세대 이하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연면적이라는 게 없어요. 아파트는 연면적 660초가 이런 말 없습니다. 아파트는 그냥 5계층 이상이면 뭐라고요? 아파트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그럼 만약에 아파트란 바닥으로 쓰는 연면적이 뭐 660,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연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냥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자,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도 마찬가지로 연면적 660 나오죠? 근데 연립은 뭡니까? 660 초가 동그라미 하세요. 660 초가 나오면 연립이야. 그래서 우리 연립이라든지 다중 이런 걸 찾아내는 핵심되는 단서가 있단 말입니다. 330 나오면 뭐예요? 다중. 자, 660이 나왔어. 660 초가 그러면 뭐라고요? 연립이야. 그럼 660 이하가 나오면 이제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인데 그때 뭐로 구별해야 된다? 층수로. 3층 그러면 그렇죠. 4층 나오면요.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보이세요? 네, 그거 별표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민가 1, 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어쩌고 나오죠? 자, 몇 세대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300세대 미만 줄치고 별표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온 김에 적읍시다. 나온 김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나온 김에 밑에 적으시라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두 개 기억해야 돼.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원래 단독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 없어?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우리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주택의 분류까지 봤어요. 주택의 분류. 다중주택 연면적 얼마 이하라고요?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라 그랬죠? 자, 연립은요, 660 초가, 얘는 660 이하. 근데 이 둘은 전부 다 몇 층이라고 그랬어요? 4층. 아파트는 연면적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층 이상. 제가 5층이라고 해서 건물이 5층 이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우리 시험에서 그거는 가지고는 다르게 표현 안 하니까 숫자만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둔 겁니다. 숫자만. 네. 그렇게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넘길게요. 이제 53페이지에 부동산 특성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토지의 특성이 중요하다. 토지의 특성이. 토지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연적 특성이 훨씬 중요해요. 자,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하나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럼 자연적 특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특성이에요. 스스로 갖고 있는 특성이야.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토지의 선천적 특성이고 변하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고요. 불변적이에요. 절대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그래요. 네.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 특성. 절대적이란 뜻이 뭐예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제 공부할 건데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들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에는 적용이 되고 미국에 있는 토지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결국 모든 토지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에 적용이 돼요. 그게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모든 토지에 다 적용이 되는 특성들이에요. 자, 자연적 특성에는 뭐가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연적 첫 번째, 부동성 있죠. 부정성이 있고요. 영속성이 있고요. 개별성이 있고요.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뭐 인접성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이 5개. 그 중에서도 이 4개는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네.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54페이지예요. 자, 자연적 특성. 네,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죠.
그래서 토지의 분류와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나와요. 자연적 특성은 문제, 한 문제짜리로 거의 나옵니다. 자, 볼게요. 부동성. 자, 부동성 뜻이 뭐겠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전에 필기는 제가 했으니까 일단 책에다 제가 오늘 정리를 할 건데,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죠. 네. 자,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비이동성 이런 뜻이겠네요. 그리고 비이동성 돼 있고, 위치의 뭐라고 돼 있어요? 고정성. 위치의 고정성. 그걸 우리가 부동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성을 얘기할 때 출제위원에 따라서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부동성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기역부터 지역까지 내용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역부터 지역까지가 부동성과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자, 부동성, 기역 봅니다. 자,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토지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된다? 지역 시장. 그걸 우리가 국지화라 그래요. 즉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자, 만약에 섬이 있어. 섬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섬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그럼 이 식물들의 뭐 똑같은 만약에 장미꽃이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모양이 어떨 것 같아요? 다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섬에서 자라는 장미하고 저쪽 섬에서 자라는 장미가 모양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국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국지화라 그래요. 자, 기억해 보시면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국지화 동그라미 합니다. 국지화. 동그라미 했어요? 자, 줄 칠게요. 지역마다 그 밑에 지역적으로 지역간, 그 밑에 지역간 있나요? 그런 말이 나오면 전부 부동성입니다. 자, 앞으로 지역간, 지역별로, 뭐 지역적으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다 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부동성이에요. 뒤에 거를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뭐 지역마다 거래 가능 임대료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냥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부분시장이라는 말 나와 있죠. 여기서 부분시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적 부분시장이란 지역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분시장이 국지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역적으로 국지화가 부분시장이 된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국지화. 왜? 못 움직이니까. 자, 부동성, 국지화, 지역적으로. 아시겠죠? 부동성, 지역적으로. 자, 니은에요. 외부 효과 줄쳐야 되겠네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뭡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주변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거는 정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받는 걸 뭐라 그래요? 부외부 효과라 그러거든요. 자, 그 뒤에 무슨 글자? 지역 분석이라고 있나요? 지역 분석 줄칩니다. 별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부동성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지화, 지역적으로. 두 번째,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잘 나와요. 지역 분석이 뭐예요? 우리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표준적 이용이나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살 때 지역 분석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동차 내 돌아다니는데 지역이 무슨 지역이 있겠어? 지역 분석, 부동산과 관계 있어요. 자, 디귿에 우리 아까 임장활동 공부했죠? 아까 임장활동 할 때 뭐라고 그래? 부동성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부동성, 임장활동, 부동성. 자, 리얼이에요. 추상적 시장 줄치세요. 그래서 지금 부동성에서 국지화, 걔는 줄치 별표짜리 하나예요. 국지화 별표. 외부 효과 별표. 지역 분석 별표. 추상적 시장 별표야. 이 네 개는 중요해. 자, 추상적 시장이 뭐냐?
시장은 크게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체적 시장은 장소의 범위나 제한이 있는 시장이 구체적 시장이에요. 남대문 시장 이런 겁니다. 장소가 있어요. 신정시장 이런 게 구체적 시장이라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시장 아시겠어요? 근데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어. 장소의 제한, 범위가 없어요. 주로 자본시장을 얘기해요. 그럼 구체적 시장이 되려면 어떤 물건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진열을 하고 판매하는 게 구체적 시장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진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땐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무슨 시장이 된다? 추상적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지화 때문에 그래요. 국지화. 조금 전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역하고 딱 다르죠? 그 말은 지역적으로는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실 때는 일단 추상적 시장 나오면 뭐라고요? 부동성이야. 이건 딱 연결시켜 놓고 만약에 시험 지문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추상적 시장이기도 하지만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다. 그럼 맞다 틀렸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추상적 시장 나오면 뭐다? 이 두 개는 딱 불변, 딱 연결해 놓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추상적 시장이기도 하지만 무슨 시장이기도 하다?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본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무슨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세요. 세 개로 나눠가지고. 다시 추상적 시장, 부동성. 추상적 시장 나오면 다 부동성이야.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기도 하지만 무슨 시장이기도 하다?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본다면 무슨 시장이다? 네, 그렇게 세 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미음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부동성이거든요. 우리 이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고 동산은 움직이죠. 그러니까 구별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이 달라요.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자, 부동산의 공시 방법 뭡니까? 등기. 동산은 점유. 자,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인데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등기라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시를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뭐와 관계가 있다? 부동산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고 하니까 당연히 공시 방법이 다르죠. 자, 그 다음 비읍은 조금 나중에 입지로 할 때 설명드리면 되고. 자, 우리 시옷 밑에 있잖아요. 시옷 밑에 그 여백 있죠? 여백인데 거기다가 하나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걸 적기 바랍니다. 이형에 있네. 이형에. 네, 이형 보세요. 이형. 거기 55페이지 이형. 찾았어요? 자, 줄 칠게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줄 딱 치고 별표합니다. 그거.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달라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 지역에만 딱 있기 때문에 중앙의 규제하고 지방의 규제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줄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의 근거가 된다. 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납부하잖아요. 왜? 그 지방에만 있으니까. 자, 부동성 정의합니다. 자, 부동성. 토지가 움직일 수 없는 걸 뭐라 부른다? 부동성이라 그런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특성들이 있거든. 파생 특성. 첫 번째 뭐예요? 국지화 나오면 지역적으로, 지역별로, 지역 간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외부 효과. 주변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움직일 수가 있으면 그 영향을 피해버리면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외부 영향에 노출이 되죠. 맞아요? 외부 효과. 그리고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된다. 부동성 때문에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가 다를 수 있다.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지방세 세원의 근거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영속성입니다. 우리 교재는 영속성이 먼저 나오네요. 영속성. 자, 영속성은 뭐예요? 토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토지가 영원히 계속된다.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 소모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속성. 물리적으로 소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영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속성 보면 옆에 비소멸성이라도 이게 비소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구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출제위원 중에 내구성. 자,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파괴나 물리적 감가가 없다는 의미이지. 우리 감가할 때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 했잖아요.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네. 즉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발생합니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휴한지하가. 토지가 너무 농사를 오래 지으면 지력이 떨어지거든. 그게 기능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휴한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토지는 기능적 감가가 일어나요. 경제적 감가도 일어나요. 그럼 경제적 감가가 뭔데요? 경제적 감가가 뭐예요? 지금 일어난다고 하니까 일어나는가 보다 이러고 있지만 경제적 감가가 뭔데? 가치가 떨어지죠. 왜? 가치가 떨어지면 다 감가야. 가치가 떨어지면 다 감가죠. 그럼 경제적 감가는 그 원인이 뭐냐는 원인. 감가의 원인에 따라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로 나누잖아요. 그 원인 중요하다 그랬다고. 그 물리적 감가는 뭔데? 시간의 경과로 사용으로 인한 마모, 훼손 이런 게 물리적 감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런 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럼 기능적 감가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대표적 원인이 뭐였어요? 설계 불량, 토지와 건물의 부적응, 디자인의 진부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감가는요? 원인 중요하다니까.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그렇지.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 가치 하락, 시장성 감퇴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경제적 감가라고요. 자, 그럼 토지 보세요. 자, 내 토지가 얼마 전까지는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땅 옆에 화장터가 들어왔어.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요? 주변 지역에 뭐가 들어오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졌지. 경제적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 어찌됐든 토지는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발생한다. 근데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영속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속성. 자,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요.
원가법 곤란이라는 거 보이세요? 원가법 곤란 찾았습니까? 원가법이 뭔데?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이거? 감정평가. 그렇지. 자, 감정평가할 때, 자, 원가법 배웠다고 우리가 좀 처음 듣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 다 배웠잖아, 원가법. 자, 원가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원 건물하고 똑같은 걸 지어래. 이 학원 건물의 감정평가 원가법을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래서 감가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감가를 할 수 없는 물건은 원가법 쓴다 못 쓴다?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는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원가법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토지는 원가법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단 예외가 있었는데 원가법에서 어떨 때는 쓸 수 있더라? 매립지와 조성지는 쓸 수 있다 그랬죠, 원가법. 잊어먹었죠 지금. 그래서 다시 또 기억해야 돼요. 자, 토지는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도 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좀 봐야 된다. 자, 토지는 원가법 못 쓴다. 근데 매립지와 조성지는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자, 기억에 물리적 감가상각 배제 줄치고 별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니은에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 배제. 니은도 별표예요.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거는 새로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소모가 되니까. 소모가 되니까. 우리 분필 공장에서 분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왜? 이 분필이 소모가 되거든. 근데 토지는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소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이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중요해요. 자, 디귿도 중요하다. 기억년 디귿. 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 줄칩니다. 임대차 시장 줄칩니다. 별표입니다. 얘들은 전부 다. 토지는 아무리 사용해도 소모가 안 돼. 그래서 빌려줄 수가 있어요. 빌려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요.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주인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걸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절양 분석, 재고 시장 이런 말 보이세요? 소모가 안 되니까 재고가 쌓이죠. 소모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리얼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는 투자재로 선호합니다. 이런 거는 굳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잘 안 틀리겠죠. 이런 건 잘 안 틀려요. 나오시더라도. 자, 비업 보세요. 비업. 장기적 배려 뭐입니까?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영속성.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니까 가치 개념 보이세요? 가치 개념 줄 한번 쳐보자. 그럼 가치 개념하고 영속성하고 왜 관계 있을까? 가치 개념하고 영속성하고 왜 관계 있을까요? 자, 가치의 뜻이 뭐예요? 가치. 그래. 가치. 장래만 나와도 80점이다. 가치란 잊어먹었죠, 사실은. 가치는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가격은요? 과거 값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가치는 장래 발생할 이익이 현재 가치인데 여기서 이익은 유무형을 다 포함해요. 형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이익도 다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가치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장래. 그래서 가치 개념은 영속성과 관계 있다고요. 장래라는 글자가 나오면 다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가치 개념과 영속성 관계 있다. 그래서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된다. 자, 왜냐?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이 물건이 부동산이 장래 이익이 계속 발생할 거란 걸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장래 이익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가치라는 거는 이 물건이 장래에 계속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 이거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영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된다. 영속성은 장래. 그러면 이 장래라는 말이 나오면요, 관계되는 말들이 많아요. 자, 가치 개념하고도 관계 있고, 우리 수익환원법 공부했거든. 네? 네. 이게 뭔데요? 수익환원법 어디 나오는 용어예요?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 구하는 게 우리 뭐라 불러요? 수익환원법이라 그러죠. 맞아요. 우리 가격의 재원칙 중에 예측의 원칙이라고 있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다 장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 다 했던 거야. 그럼 얘들은 전부 뭐와 관계 있다? 장래와 관계 있어요. 그럼 장래와 관계 있다는 건 결국 뭐하고도 관계 있을까요? 그래요. 얘들 다 사촌들이야. 다. 그럼 앞으로 장래 나오면 이 다 맞는 말이고요. 영속성 나와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영속성과 관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측의 원칙 영속성과 관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치 개념 영속성과 관계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 같은 애들이에요. 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자, 미음에 거기 토지의 내역 연수가 무한함으로써 수익가액 산정 시 직접법에 근거된다 돼 있잖아요. 이 직접법이 직접환원법을 얘기해요. 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이 수익환원법의 한 종류야. 그럼 직접환원법이라 그래도 되고 수익환원법 그래도 돼. 자, 환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환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재가치 구한다는 뜻이에요. 환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뭘 구하는 거라고요? 현재가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장래라는 뜻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현재가치라는 거는 장래를 현재로 하는 게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환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환원, 직접환원, 수익환원. 이런 게 여러분 시험장에 나오면 어려워해요. 자, 환원이란 글자가 나오면 영속성과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어요. 장래와 관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영속성에서는 거기 제가 말씀드린 기억, 물리적 감가 배제, 재생산 이론 배제, 임대차 시장 발달, 소유와 사용 이익 분리, 가치 개념, 환원 이런 말 나오면 영속성이다. 장래 영속성이다. 오케이?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생산이라는 건 공급을 얘기하거든요. 즉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토지는 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물리적인 양이 안 늘어나. 면적이 무한하다 유한하다. 자, 그래서 부정성,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동그라미. 무한성 그러면 안 돼요. 면적이 유한해. 한정적이야. 자, 그래서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 면적은 증가되지 않는다. 절대 동그라미. 상대 그러면 안 돼요. 토지의 상대적 면적은 커질 수 있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버리면 택지의 상대적 면적은 커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토지의 절대적 면적은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져. 그래서 자연적 특성 제가 절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정성은 토지의 절대 면적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지, 상대 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거를 부정성이라 그런다면 맞다 틀렸다? 틀렸어. 그런 글자 바꾸면 어렵다고요. 절대. 그럼 우리 아까 부동성이 뭐였어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리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일까요? 상대적 위치일까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자연적 특성은 전부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와. 나중에 하겠지만 인문적 특성에서 상대적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게 상대적이야. 근데 자연적 특성을 얘기하는데 상대적 이런 말 나오잖아. 다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그럼 아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할 때 그 지리적 위치는 무슨 위치다? 절대적 위치예요. 절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야. 그래서 부정성은 토지의 절대 면적은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따라서 줄칩니다.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택지 조성. 그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매립지와 조성지 있죠? 매립지는 뭡니까? 공유 수면을 메꾼 거잖아요. 조성지는 농지를 택지로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지와 조성지의 경우에도 부정성은 그대로 적용되고 줄칩니다. 부정성의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시험에 매립지나 조성지는 부정성의 예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매립지와 조성지는 토지의 절대 면적이 증가한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절대 면적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게 부정성이야. 국어 문제죠. 말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매립지와 조성지는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다.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면적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매립지와 조성지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자, 좀 이따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정성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토지에 다 적용이 돼. 자, 넘길게요. 자, 기억에 토지에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줄칩니다.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성이에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뭐 한계 비용이라든지 평균 비용 이런 거와 관계되는 법칙인데 그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기억에 따라서 토지는 원가법을 아까 쓸 수 없다 그랬죠? 왜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는 원가법을 못 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요. 부정성과 영속성. 그래서 제가 전에 감정평가할 때 그 적어 드렸어요. 뒤에 밑에다가 책에. 토지는 원가법을 못 쓴다. 뭐 때문에? 부정성과 영속성 때문에. 그 토지는 무슨 법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쓰죠? 공시지가 기준법 씁니다. 원가법 못 써요. 자, 니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을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자, 공급이 불가능하면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를 띱니까? 수직.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줄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 아니, 수요 공급을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 자, 나중에 또 하시더라도 지금 나온 김에 이제 정리합니다. 수요 공급 나중에 하겠지만요. 나온 김에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공급량이 불변이다. 자, 앞으로 공급이 불가능, 공급량 불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라는 뜻입니까?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잘 봐놔야 돼요, 이런 말. 딱 튀어나오면. 공급량 불변 나오면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수직이에요. 자,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를 탄력성에서 뭐라 불러요?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죠.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즉 탄력성이 얼마나 뜻입니까? 0이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 그래서 공급이 불가능, 공급량 불변 이 말 딱 나오면 아, 공급 곡선 수직이구나. 완전 비탄력이구나. 탄력성은 0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공급이 가능하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 나오면 그때는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이다. 0입니다. 0.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알파벳 O로 생각할까봐 저는 0을 이렇게 적어요. 네. 자,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 자, 그럼 아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수직. 근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입니다. 자, 우리 단기와 장기가 있죠? 단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은 수직이란 말이에요. 단기 공급 곡선은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죠? 그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 곡선 수직. 공급이 가능하다? 공급 곡선 우상향.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수직이다. 수직.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요. 희소성 별표합니다. 희소성. 만들 수 없으니까 당연히 희소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족하겠죠? 희소성 부족. 별표.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계속 이제 나갑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보이세요? 네. 별표 2개 하세요, 얘는. 집약화의 뜻이 뭐예요?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는 게 어떤 거죠?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는 거는 토지를 많이 쓰는 겁니까? 토지를 적게 쓰는 겁니까? 토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토지를 적게 쓰는 거야. 토지를 적게 쓰고 그 대신 자본이나 노동을 많이 집어넣는 게 토지 이용의 집약화야.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일단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 그러면 토지를 많이 쓰는 거다, 적게 쓰는 거다? 적게 써야 돼. 왜? 토지가 부족해.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를 조금만 써. 소고기가 부족해. 소고기 조금만 넣고 돼지고기 많이 집어넣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를 조금만 써라. 이걸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 그래요. 토지 이용의 집약화. 중요하다. 부정성에서 제일 잘 나온다, 얘가. 자, 그 다음 리얼에 직가, 지대 동그라미하고 별표합니다. 직가, 지대. 부정성이 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부정성은 기역부터 거기 비역까지 있죠. 시험에 다 나왔었어요. 전부 다 나왔었어요. 직가 발생, 지대 발생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그리고 수요자 경쟁 줄치고요. 공급자 경쟁 그러면 안 돼요. 공급자 경쟁은 뭔데? 서로 만들겠다고 싸우는 게 공급자 경쟁.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공급자 경쟁이야. 근데 부정성은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공급자 경쟁이 일어나겠어요? 만들 수가 없는 물건인데.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지? 그래, 누가 경쟁한다? 그래, 우리 마스크처럼 수요자 경쟁이 치열하다니까. 생산이 잘 안 될 때는 수요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자, 공급자 경쟁 그러면 안 됩니다. 수요자 경쟁.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 정도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비협입니다.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 별표. 체유효 이용의 근거. 체유효 이용이 뭔데요? 최고 최선의 이용. 왜 최고 최선으로 이용해야 돼? 부족하니까. 자, 부정성 다 했어요. 자, 부정성. 토지는 만들 수 없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절대적인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하다. 희소하고 부족해. 그래서 토지를 많이 사용하지 못해요. 토지는 적게 쓰고
다른 거를 많이 쓰는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 부른다고? 집약적 이용. 그죠? 그리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를 띈다?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맞아요?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키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일어난다. 맞아요?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최유효하게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부정성은 부족하다는 걸 딱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든지 농지를 택지로 조성한 조성지의 경우에는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다. 절대 면적이 커진 게 아니다. 그런 걸 우리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부른다.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은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질성이란 뜻이고 비동질성이란 뜻이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어요. 물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리적으로. 만약에 우리 나사 있잖아요. 나사.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모든 나사가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해봅시다. 다 달라. 나사가 다 달라. 그게 개별성이야. 실제로는 다르지 않죠? 많이 다 다르다고 해보자. 그게 개별성이라고. 근데 이번에 여기 나사가 빠져버렸어. 그럼 여기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다 다르면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게 비대체성이라고.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돼. 왜?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개별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리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별성 볼게요. 그리고 보니까 비대체성 돼 있죠? 그러면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 대체가 어렵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대체를 가능하게 한다, 대체가 쉽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잘 나오는데 이러면 잘 틀려요. 그런 것들 잘 틀려요. 그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줄칩니다. 이 중요합니다. 개별성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물일가가 안 돼요. 일물일가라는 거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물일가인데 뜻 몰라도 돼. 뜻 몰라도 돼. 근데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왜? 다 다르니까. 토지라는 물건에는 똑같은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평당 100만 원 이런 일물일가가 안 된다고요. 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 추계가 어떻게 했어요? 어렵죠? 다 다르니까 가치 추계가 어려워. 그래서 누가 해줘야 돼? 감정평가사가 해주는 거예요. 일물일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니은 보세요. 개별화. 개별성이니까 당연히 개별화겠죠. 구체화 되겠죠. 다 다르니까. 자, 독점화를 조심하면 독점화는 줄치고 별표. 비독점화 그러면 안 돼요. 개별성 때문에 독점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독점화가 되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무슨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안 틀리죠. 개별성이니까 개별 분석이죠. 아까 지역 분석은 뭐 때문이었더라? 부동성. 지역 분석은 부동성. 개별 분석은 개별성. 네. 자,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표준이 어려워요. 표준 자체가 어려워요. 왜? 다 다르니까. 표준이라는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도 어떻다? 곤란하다. 그리고 공통의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떻다? 다 곤란해. 왜?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개별성은 모든 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게 어려워요. 공통 이런 게 다 어렵다니까. 표준, 공통 이런 게 안 돼. 비교도 어려워. 다 다르니까. 어렵다. 공통 원리 어렵다. 표준 어렵다. 비교 어렵다. 어렵다. 개별성, 개별성. 디귿. 시험에 다 나왔었어요. 자, 리얼해 봅니다.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 줄 치세요.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공개적이지 않아. 비공개적이에요. 아까 저 표준 어렵다 그랬죠? 표준화가 어려워요. 조직화도 어려워요. 그 이유는 제가 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그냥 다 기억을 해야 돼 이제는. 자,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은 뭐와 관계 있다? 개별성.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떨까요? 어렵죠. 다 다르니까. 다 조사해야 돼. 그 정보 수집이 어려워. 그럼 당연히 정보 수집 비용이 어떻겠어요? 많이 들죠. 많이 듭니다. 거래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다른 우리 동산에 비해서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인접성인데요. 인접성은 토지가 다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자, 거기 이제 기억년, 디귿, 리얼이 있는데 그 중에 니은 별표하세요. 니은. 네. 아까 우리 부동산 할 때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 관계 있었잖아요. 인접성도 관계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외부 효과에 노출이 되고 지역 분석을 하게 되죠. 옆 지역에 영향을 받거든. 붙어 있으니까 지역 분석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 한수제의 근거 이름을 보이십니까? 내가 줄 하나만 더 쳐놓을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참고로 자, 우리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거는 나중에 정책론 가면 배워요. 그 배우는데 지금 잠시 이제 보면 이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집가가 어떻게 돼요? 집가가 올라가거든요.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그 인접지역 붙어있는 인접지역들의 집가가 올라가요. 그럼 이 집가가 올라갈 때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을 초과해서 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국가가 환수할 수 있어요. 그걸 개발이익 환수제라 그래. 저 개발이익 환수제는 어떤 지역이 개발로 통해서 인근 지역의 집가가 오르죠. 그러면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오를 때 그걸 환수하는 제도를 얘기해. 뒤에 가면 합니다. 정책론 가면.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는 뭐와 관계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인접성과 관계가 있죠? 관계 있어요. 관계 있다. 참고로 요즘 줄 하나 쳐놓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리얼의 용도상 대체 가능성 존재 줄치고 별표합니다. 자, 그거는 제가 왜 줄을 치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자연적 특성은요. 자연적 특성은 아까 부동성이 물리적으로 토지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게 부동성이죠. 부정성은요. 물리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게 부정성이었고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개별성은요. 물리적인 대체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다 불가능해요. 이게 뭐예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 여기 무슨 글자가 들어가요? 물리적, 이동, 공급, 감가, 대체 이런 건 어떻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가 용도 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가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급, 대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토지는 용도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공급 그러면 불가능이다 가능이다. 용도 면에서 대체 나오면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가능이다. 인접성 때문이다.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인접성뿐만 다른 것도 될 수가 있거든.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도 용도 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인접성으로 인하여 용도 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되어 있지만 인접성이라는 말보다는 토지는 용도 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 말을 특히 기억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물리적 이런 말이 나오면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용도면 그럼 대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네가 똑같은 토지는 없어. 물리적으로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는 없는데 용도면에서는 이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인근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얘기예요. 내가 상가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 상가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짓고 싶으면 여기는 지금 땅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 똑같은 물리적인 토지는 있어 없어? 물리적인 토지는 있다 없다? 그게 개별성. 근데 여기는 땅이 없지만 옆에 보면 빈 땅이 있거든. 그럼 얘를 그럼 다른 용도로는 같은 상업지역이니까 용도면에는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는 토지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도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나간 자료 있죠? 자료 하나 봅시다. 자료에 뒷장. 자, 13번인데요. 오른말에 밑줄을 치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 다 맞네요. 네,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다 맞아요. 있으며 자, 인문적 특성은 아직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하겠지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국토성, 고가성 이런 건 다 인문적 특성이에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14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입니까? 맞죠. 상대적은요? 아니에요. 이건 인문적 특성이야. 고정적인가요? 불변인가요? 물리적인가요? 네, 맞아요. 가변적은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하고 반대되는 게 상대적 특성입니다. 자, 15번 별표하고 꼭 여러 번 보세요, 여러분들. 15번 중요하다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15번에 나와 있는 기역부터 희역까지는 아주 기본이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지금 기역부터 희역까지가 우리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부동성, 외부 효과, 부동성도 될 수 있고 지금 인접성 밑에 없지만 인접성도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추상적 시장인 이유, 부동성이죠. 추상적 시장은 부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리적 감가상각의 배제, 영속성, 임대차 시장의 발달, 토지의 집약적 이용, 지대와 지가의 발생, 부정성. 아까 지대 지가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어 내가. 지대 지가, 부정성. 물리적 대체의 불가능, 개별성. 자, 지어서 아직 안 했는데요. 조금 이거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요? 용도의 다양성이야.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안 했으면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치엇, 체유 이용의 이론적 근거. 용도의 다양성 되지만 지금 우리 부정성 배웠죠? 부정성. 일물일가의 불성림, 개별성. 토지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개별성.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 불가능, 부정성이죠. 부정성. 비공개, 비조직, 개별성. 네, 됐습니까? 자, 이제 자연적 특성 다 했고요. 인문적 특성 할 거예요. 인문적 특성. 자, 우리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특성이라고 그랬죠.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야. 토지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요. 근데 인문적 특성은요,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그럼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후천적이고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변해요. 고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적은 적었고요. 네. 그때 다르다. 그리고 후천적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인문적 특성의 둘째 줄에 보시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인문적 특성은 고정된 게 아니고 그때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용도의 다양성이 제일 중요해요.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 뜻이 뭐예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다. 거기 보니까 변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줄 하나만 살짝 쳐놓으세요. 혹시나 이런 용어를 쓸라 교수들이. 변용성이라는 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용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용성. 용도가 다양하다 이 뜻이거든요. 자, 기억 별표. 아까 우리 체유효 이용할 때 부정성이 해당됐죠? 토지는 부족하니까 최고 최선의 방법을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 그 많은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용도를 찾아서 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하고 부정성 두 개는 체유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하다 기억. 자, 그 다음 니은 별표. 경제적 공급 줄치고요. 경제적 공급.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요.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적 공급 아까 뭐가 있었냐면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거 있죠? 용도 전환, 용도 전환. 그럼 우리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공부했습니까? 후보지 이행지가 경제적 공급이야. 후보지 이행지가 경제적 공급이라니까. 토지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그 용도를 전환시키는 게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물리적 공급을 얘기합니까? 경제적 공급을 얘기합니까? 그래요.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며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이 도출되며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네? 그렇죠. 이 적지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뭐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나온 김에 해봅시다. 아까 입지론이 있고 적지론이 있거든요. 뭐 적지론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근데 혹시나 보는 건데. 자, 입지론은 뭐냐면 입지론은 내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공장을. 그러면 나한테 맞는 공장 땅을 찾아내야 되죠. 자, 공장 땅 할 사람 이리 와 그러면 와요 못 와요? 프로그래머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회사로. 오죠. 온다니까 사람들은. 근데 내가 공장 땅 찾아요. 그럼 공장 땅이 옵니까? 안 오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찾아다녀야 돼. 이게 입지론이야. 나한테 맞는 토지를 찾아내겠다. 내가 상가를 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상가 땅을 찾아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뭐라고요? 입지론이고 부동성이에요. 우리 나중에 상업입지, 공업입지 그런 게 입지론이란 말이야. 나한테 맞는 공업입지를 찾아다녀야 돼. 채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내야 돼. 그죠? 근데 적지론은 뭐냐? 쉽게 표현하면 토지가 있어. 상속받은 토지가 있어요. 그럼 토지를 일단 찾아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 토지를 찾아다닐 일은 없는 거야. 내가 토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할까? 이게 적지론이야. 그 적지론은 토지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용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럼 토지의 용도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용도 찾을 필요가 뭐가 있노?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토지의 용도는 어때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적지론이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부동성은 내가 토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토지를 발견해야 돼. 부동성. 적지론은 토지 안 찾아내도 돼. 나 토지 있어. 그럼 적지론은 뭘 찾아내는 거야? 용도를 찾아내는 거야. 가장 적합한 용도를. 됐습니까? 굳이. 그래서 그 교재도 보니까 부지 해놓고 용도 되는 뜻이 그 뜻이야. 용도를 찾아라는 뜻이에요. 자, 미음. 네, 별표. 그 밑에 비가역성의 근거가 된다. 줄칩니다. 자, 비가역성이 뭐더라?
그렇죠.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한번 잘못 써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거든. 택지로도 쓸 수 있고 농지로도 쓸 수 있고 임지로도 쓸 수 있고, 택지 중에서도 주거용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가 있는데, 만약에 상업용 택지로 딱 결정해가지고 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야 이게 아닌가 봐, 주거용으로 가자,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렵다고요. 이게 비가역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비가역성은 관계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첫 번째 기억할 거, 최유효 이용에 근거된다. 두 번째,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두 개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비가역성. 됐습니까? 네. 사실은 인문적 특성은 그것만 알아도 관계없어요. 용도의 다양성만 알아도 돼요.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있죠?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건 뭘까요? 토지는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네. 그럼 거기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입니까? 상대적 위치입니까? 상대적 위치죠. 그러니까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원인이 뭔데? 그게 사회적 원인, 경제적 원인, 행정적 원인에 의해서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러한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뀌면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 위치의 가변성 있잖아요. 이게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 가면 가치 형성 요인의 일반 요인에 다 그대로 해당됩니다.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바뀌면 가치가 바뀌지. 그래, 그게 전부 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기타 특성 봅니다. 국토성입니다. 국토성은 토지는 국토의 일부이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는 국토의 일부이다. 아, 그렇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 밑에 토지 공개념,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규제, 근거 보이세요? 우리가 토지는 국가가 규제를 하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잖아요. 왜요? 국토의 일부니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성 넘어가도 됩니다. 자, 디귿의 투자의 고정성 보세요. 투자의 고정성은 뜻만 아시면 돼요. 줄 하나 칠게요. 자본 회수 기간의 장기성.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고정성. 네,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불러요. 고정성의 반대가 유동성이죠. 제가 전에 우리 저당이 유동할 때 기억납니까? 고정성, 현금 흐름이 잘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야. 고정성은 현금이 잘 안 도는 거야. 회수가 잘 안 돼. 그게 고정성. 이 고정성을 현금 흐름이 잘 되게 하는 게 유동화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당이 유동할 때, 저당이 유동화라는 거는 고정성을 유동성으로 바꿔주는 게 유동화잖아요. 그 고정성은 돈이 잘 회수가 안 되는 거야. 돈이 잘 안 도는 거예요. 투자의 고정성,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투자의 고정성 밑에 낮은 유동성, 낮은 황금성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투자의 고정성이라고요. 그러면 줄 하나 쳐놓으면 좋겠네요. 뜻을 알면 되죠, 사실은. 자, 고가성은 뭔지 아시겠죠?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그 밑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수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진출입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금융 부채를 필요로 한다.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금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가기 때문에 내 돈과 다 못 사. 그래서 부동산은 금융이 필요하다는 거야. 금융. 그리고 유효 수요 안에는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가기 때문에. 자, 오른쪽 봅니다. 자, 이제 건물의 특성입니다. 뭐 시험에 거의 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참고로 볼게요.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 보세요. 요거 그 건물의 특성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토지는 움직일 수 없죠. 근데 건물은 움직일 수 있나요? 요즘 움직이는 건물이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동성은 건물에는, 부동성은 건물에는 약간 완화돼서 적용이 되는 거야. 요즘 조립해서 들고 다니는데. 자, 건물은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성은 토지에는 적용이 되지만 건물에는 적용이 안 되죠. 맞아요? 적용이 잘 안 돼요. 건물은 물리적 강가에는 납니까? 납니다. 토지, 건물 물리적 강가에는 나잖아요. 그 건물은 물리적 강가 적용이 되죠? 토지는 안 되지만 건물은 적용이. 자, 이제 개별성 보자, 개별성. 자,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 자, 건물은 일반적으로 개별성에 적용돼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4가지 중에서 개별성은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만 이 3개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읽어보면 좀 그런 말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건물은 개별성이 적용된다. 됐어요? 네.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54페이지. 거기 위에 보니까 표가 하나 있죠? 자,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잖아요.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의 특성이라 그랬죠? 근데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누가? 인간이 토지에게 부여한 특성인데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 물리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 하지만 경제적, 용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가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봤고요. 자, 그러면 요 앞에 해야 되니까 자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월달부터) 바빠요. 이게 나갈 게 정신없어. 할 게 많아. 자, 옳은 말에 밑줄을 치세요. 제가 OX를 하려 하다가 OX보다는 밑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밑줄로 했습니다. 자, 1번 부동산학은 어떤 옳은 말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순수는 아니죠. 학문이지. 뭐는 아니다? 자연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을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즉 복합 개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 뭐라 그러죠? 종합식 접근. 그렇죠. 종합식 접근.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뭐 몇 문제 안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있잖아. A 파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비닐 꼽는 거. 혹시 갖고 있는 분 없나? 네. 가까이 A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하나씩 꼽는 거 있죠? 네, 그거, 저런 거. 네. 저거를 6개를 삽니다. 몇 개? 6개. 왜 6개 사야 돼? 과목 6과목이잖아. 난 하나만 있으면 돼. 몇 개 사라고? 6개.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다른 과목도 나가고 있죠? 네. 그럼 이거 봤다 해가지고 던지면 된다 안 된다? 딱 꼽아 놓으세요. 제가 한 번씩 수시로 꺼내보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파일을 잘 모아 정리한 사람 있지? 합격률하고 비례해. 저는 이 파일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파일 이 종이 한번 꺼내보세요 그랬더니 안 가져왔는데요. 책에 꾸깃꾸깃 끄집어내가지고 접어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걸 막 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첫날에 이런 얘기 한다. 중간에 하면 좀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 잃어버리고 학원에 내 새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딱 파일에다가 책에다 접어놓지 말고. 아시겠어요? 책에 접어두면 안 돼. 그거는 합격과 멀어지는 거야. 진짜 그래요. 정리를 잘해야 돼. 그 파일 6개 삽니다. 한 개 100원이 갈 겁니다. 100원이 가니까 잘 모아둡니다. 앞으로 이게 자꾸 나간다. 이제 매주 나가고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보세요. 3번. 부동산의 3대 측면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말하는 거죠. 네. 쭉 읽으면서 복습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이중 유형적 측면이 뭐였죠? 기술적 측면입니다.
4번에 효율성의 원리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원리인데 뭐와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이용. 이러한 효율성의 원리는 경제 주체 중 누가 더 중요시한다? 민간이 더 중요시합니다. 5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 뭔데? 토지와 정착물, 그럼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한 게 뭔데요? 광의의 부동산. 그렇단 말이에요. 6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자산, 자산, 상품,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거기 위치하고 공간은 뭐예요?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위치 공간은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입니다. 7번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유사한 공시방법, 즉 등기 등록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는 걸 뭐라 부르죠? 준부동산이라 그랬죠.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8번에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하는 게 뭐가 있었더라? 경작수확물, 또요 가식 중인 수목, 또요 임차인 정착물. 그렇죠. 임차인 정착. 나머지 수목, 그 다음에 돌담, 건물 이런 거 다 정착물입니다. 그 중에 건물은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에요.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9번에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로는 뭐가 있죠? 건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타인 토지, 경작물. 이렇게 되겠네요. 4개. 10번 감정평가상 용도지역 중 용도지역 간에, 즉 대분류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르죠? 후보지라 그럽니다. 후보지. 그리고 용도지역 내에서 소분류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죠? 이행지라 그러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 토지 뭐라 그럽니까?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요 획지라고 부릅니다. 획지. 가격 수준 비슷, 획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뭐라 부르죠? 나지.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가 근부지의 가치보다 나지가 높죠? 근부지가 낮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 불러요? 근부감가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네. 제가 문제를 더 내고 싶었지만 이 정도만 일단 하고. 자, 오늘 했던 내용 여기 있네. 했던 내용 18개 더 있겠지만, 자, 요 정도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목 딱 보면서 스스로 쭉쭉쭉 복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가방 빨리 챙길 생각하고 있다. 이 마무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할라다 지금 안 하고 있구만. 학원에 아무도 갑자기 오니까 하기 싫지 지금. 그죠? 이제 좀 또 익숙해져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네.